안녕하세요. 파란 양 먹을래 빨간 양 먹을래 채널의 세모고사입니다. 이 갯생 양아치 새끼들이 캠트레일로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를 장난질 치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여러 편의 영상들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구체인지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평면체인지를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일출이나 일몰 때의 태양과 남중 때의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비교해보는 거였죠. 지구가 평면체라면 일출이나 일몰 때 태양은 남중 때 태양의 2배 이상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작게 비춰져야 하지만 지구가 정말 자전하고 있는 구체라면 일출 일몰 때나 남중 때나 우리와의 거리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태양의 겉보기 크기는 눈곱만큼도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촬영하는 건 영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일단 고성능의 카메라가 있어야 하고 딱 맞는 배열을 가진 렌즈에 거기다가 태양광을 제거해주는 필터와 높은 삼각대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고도각이 80도에 달하는 남중대 태양이나 달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즉 장비를 갖추는 데에만 거의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하기 그지없는 저로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 7월에 고마우신 후원자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장롱 속에 보관만 해오시던 캐논 카메라를 기증해 주시면서 삼양 옵틱스의 MZ5000 망원 렌즈까지 구매해서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놈인데요. 이놈이 저하고 찰떡궁합인 이유는 렌즈를 최대한 확장시키면 달이나 태양이 카메라 화면의 90%를 채울 정도로만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달과 태양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보는 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렌즈가 또 없는 거죠. 카메라 연결하는 마운트까지 40만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격도 착하고요. 니콘 피처는 가격도 130만원 정도로 매우 착하고 배열도 훨씬 더 높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배열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아주 어렵겠죠. 매일 똑같은 배열로 촬영해야 하는데 그게 매우 번거로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렌즈가 마침 딱 제가 찾던 바로 그 렌즈였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거죠. 아무튼 그래서 태양광 필터와 삼각대를 장만해서 7월 초부터 거의 매일같이 태양과 달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출과 일몰 때 촬영한 사진과 남중 때 촬영한 태양의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오 맙소사.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10% 미만에 불과했고 제가 확신했던 것처럼 2배 이상의 차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깜놀했겠어요. 분명히 2배 이상 차이가 나야 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매일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트릭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체지구에 대한 이론들은 하나같이 다 개쓰레기들이에요. 지난 2-3년 동안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력 렌즈 이론, 스윙 방향법, 그리고 빅뱅 의지론까지 하나같이 정신병자들이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 64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촬영한 일식사진들을 분석해보면 남중 때 태양의 크기가 일출 일몰 때보다 2배 이상 더 커요. 근데 제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똑같은 걸로 나타나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개잡 쓰레기들이 분명히 어떤 야바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같이 촬영에 촬영을 거듭해 온 거예요. 지난 5개월 동안요. 저는 그 주범으로 캠트레일을 의심해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캠트레일이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를 조절하고 있더라고요. 자, 왼쪽이 일출 때, 가운데가 남중 때 태양이에요. 하늘색 층이 지표면으로부터 1km 정도 상공에 뿌려진 캠트레일 층입니다. 남중 때가 제일 얇고 일출 때가 제일 두텁겠죠. 우리의 시력이 남중 때는 이렇게, 일출 때는 이렇게 통과되니까요. 이 캠트레일 층이 확대경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층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준다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하루종일 비슷한 크기로 관측되겠죠. 자, 그동안 제가 촬영한 캠트레일 살포 영상들입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파일 이름을 정리해 놓지 않아서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 중에 6개만 대포 렌즈로 찍은 거고 나머지는 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개만 롱캠이에요. 캠트레일에는 크게 롱캠과 쇼캠이 있어요. 롱캠은 이렇게 길게 뿜어내는 캠트레일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캠트레일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흩어져서 이렇게 가짜 구름으로 둔갑한 뒤에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영상은 11월 21일 오전 9시 23분에 논현역 사거리에서 노가다를 하던 중에 발견하고 촬영한 거예요. 실구름처럼 길게 뿌려진 롱캠은 한 시간 후에 이렇게 번져서 얇은 구름층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후에는 이렇게 몽글몽글한 양떼구름으로 변해서 온 하늘을 뒤덮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긴가요? 높은 고도에서 분사된 캠트레일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1시간 후에는 이렇게 얕은 구름으로 둔갑한 뒤에 계속 더 커지면서 고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알만했던 구름 조각들이 다시 또 1시간 뒤에는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머리 바로 위까지 하강해서 이렇게 몽글몽글한 양떼구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떼구름을 보면서 예쁘다고 감탄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뿌려진 독극물 가루로 만들어진 가짜 구름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8월 25일 집에서 촬영한 겁니다. 일출을 촬영하러 나갔다가 발견하고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구름들도 죄다 캠트레일로 만들어진 가짜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또 이건 11월 18일 오전 10시 28분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옆마당에서 깨진 보도블록들을 교체하다가 촬영한 건데, 건물 사이로 잠깐 지나가는 놈을 마침 운 좋게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증거 영상으로 남길 수가 있었어요. 쇼캠이네요. 쇼캠의 주 목적은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를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출과 일몰 직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죠. 그렇다고 반드시 일출과 일몰 때만 뿌리는 건 아니고요. 태양이 북반구에서 멀어지는 춘분과 추분, 그리고 동지 때에는 태양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만큼 겉보기 크기도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이 아닌 시간에도 쇼캠을 뿌려댑니다. 그래야 태양의 크기를 낮은 날 남중 때의 크기만큼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옥상 집이에요. 성남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요. 부대 안에 공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 김포나 인천공항이 아니라 성남공항을 이용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의 허락을 받고 출입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쪽팔린 일이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주한 미군 부대장의 허가를 받는 거니까요. 전시작전 통제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 갖고 있죠. 대한민국은 독립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주보다 못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루빨리 전 국민이 깨어나서 대한민국의 식민정부를 뒤집어 엎은 뒤에 대조선이라는 국명을 부활시켜서 진정한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남공항은 저희 집에서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일출이 시작되는 8시 30분이에요. 참고로 이 영상을 촬영한 날은 동지를 며칠 지난 12월 25일입니다. 이날 일출 시간은 7시 46분이지만 저희 집은 동쪽에서 남쪽까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40분 정도 늦게 일출이 시작됩니다. 동지 때 태양은 남동에서 뜹니다. 방위각상으로는 약 120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90도, 즉 정동은 이쯤이고 180도, 즉 정남은 여기, 그리고 270도, 즉 정선은 여기, 즉 롯데월드 부근입니다. 그리고 성남공항은 이쪽,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쪽이 동쪽이니까 아침에는 성남공항에서 동쪽으로 쇼캠을 뿌립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에요. 그리고 일몰 전에는 성남공항에서 서쪽,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쇼캠을 뿌려요. 왜 그러겠어요?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남중 때보다 절반 정도로 대폭 작아지기 때문에
헌데 그건 지구가 자전하는 구체가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평면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겉보기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쇼캠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출 전에는 동쪽, 일몰 전에는 서쪽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맞춰서 쇼캠을 뿌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이 영상들을 시청해 보시죠. 먼저 말씀드릴 건 수정한 날짜가 촬영 일시예요. 왜 만든 날짜가 아니라 수정한 날짜가 실제 촬영 일시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해커놈들이 제 컴퓨터에 심어둔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무튼 10월 13일 오전 7시 3분 일출 직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기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쇼캠 자국이 보이시죠. 쏘고 지나갔어. 이거 언제 쐈지? 하긴 저건 찍히지도 않겠다. 멀어서 찍히지도 않겠어.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7시 33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게 최선이야? 일출 직전에 대포렌즈를 세팅하고 있는데 남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쇼캠 비행기를 발견하고 촬영한 거예요. 동쪽 지평선 위에서 다시 돌아서 성남공항이 있는 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네요. 언제 없어지겠다. 돌아? 거기서 도네? 저기서 돌아. 일로 또 오겠는데. 일로 또 온다. 일로 또 오겠어. 점점 멀어지나? 없어지네. 없어져서 점점 멀어졌네. 이때 태양은 지평선 바로 위로 전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였어요. 이 영상은 10월 31일 아침 7시 16분에 마찬가지로 일출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세팅하던 중에 발견하고 촬영한 겁니다. 동선이 방금 전 영상과 똑같죠. 마찬가지로 남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 날아간다. 새들 날아가. 쇼캠이네, 쇼캠. 쇼캠인데 무지막지하게 뿌리고 가네. 그리고 이건 11월 5일 아침 6시 58분에 촬영한 건데 이날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동쪽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쇼캠 돈다. 도는 게 계속 가는 게. 그리고 12월 7일 아침 7시 57분 일출 직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태양이 막 떠오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바로 위에 비행기가 쇼캠을 뿌리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쪽 하늘에다 태양이 뜨는 데다가 딱 뿌려 고정한다고 이 새끼들이. 어제는 일몰 때 서쪽 하늘에 태양 지는 데 뿌리고 가더니 쇼캠을, 오늘은 또 일출 전에 쇼캠을 또 이렇게 뿌려가네. 이날 연속 2대가 성남공항에서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캠 비행기는 대포렌즈로 촬영할 수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일출 직전에 태양이 뜨고 있는 동쪽에 쇼캠을 뿌리고 지나간 거예요. 방금 지나갔는데 딴 놈이 쏘고 지나가고 있어. 하늘에도 찍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일몰전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캠 비행기들을 살펴보시죠. 8월 27일 오후 5시 정각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하강 궤도가 아까랑 정반대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성남공항에서 태양이 지고 있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3일 오후 4시 54분 일몰 전에 서쪽 하늘을 촬영한 영상에서 캡처한 장면입니다. 아주 오늘 그냥 여기 태양이 지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짧은 거예요. 캥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금방 뿌리고 갔네요. 태양 앞에 집중적으로 전반적으로 구름이 이건 11월 11일 오후 3시 21분에 촬영한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뿌리고 가는 중이에요.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대포를 찍. 그리고 같은 날 일몰 직전인 오후 5시 정각 성남공항 쪽에서 서울 즉 북쪽으로 날아가는 쇼캠 비행기를 또 운 좋게 대포렌즈로 촬영할 수 있었어요. 약간 반대로 가더만은 지금은 서울 쪽으로 가네. 그리고 이건 12월 20일 오후 4시 28분 오리온 사거리에서 노가다를 하던 중에 촬영한 겁니다. 지고 있는 태양 위로 쇼캠을 쏘면서 날아가고 있네요. (12월 24일) 오후 2시 19분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쇼캠 비행기가 태양을 관통하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날은 제가 현관 밖을 나설 때마다 쇼캠 비행기가 2대 이상 날아다니더라고요. 하루 동안 4-5차례에 걸쳐서 10대 이상의 쇼캠 비행기를 목격했어요. 태양 쪽으로 지나가. 태양을 관통하네. ISS 노름 아니야? 쟤는 저기서 도네. 저기서 돌아. 동쪽에서 또 돌아. 돌아서 다시 또 성남으로 가겠지. 성남공항으로. 오늘은 긴 쇼캠을 뿌리네. 롱캠과 쇼캠의 중간에 이것도 24일 오후 4시 25분 일몰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오른쪽에 태양이 지고 있죠. 근데 그 왼쪽 아래로 캠 비행기가 쇼캠을 뿌리면서 지나가고 있죠. 북쪽에서 성남공항 방면으로요. 그리고 또 한 대가 서쪽에서 남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루 동안 그렇게 많은 캠 비행기를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쇼캠을 이건 태양 앞으로 뿌리고 지나갔네. 동선이. 쟤는 태양 앞에 뿌리고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고.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있어.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뿌리고 있어. 이거 오늘 뭔 날이야 도대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것들이 뿌려대는 경우요. 동선이 딱 태양 앞이야. 동선이 딱 태양 앞으로 지나갔어. 여기도 지금 캠트레일 잔뜩 있네. 이쪽으로도 한방 뿌리고 갔구만. 태양 앞으로는 롱캠을 뿌리고 갔어.
오늘 쇼캠을 한 10대 모으는 것 같은데 10대?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눈에 띄는데. 마지막으로 12월 7일 오후 4시 14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몰 직전이죠. 여기 쇼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근데 이쪽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몰 직전에 쇼캠 비행기가 남쪽에서 동쪽을 지나서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태양이 지고 있는 서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동쪽이라니.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 달이 오후 4시 24분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월출 직전에 동쪽 하늘에 쇼캠을 뿌리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타임 앤 데이트 자료를 보시죠. 2022년 12월 7일 월출 시간이 16시 24분으로 되어 있죠. 그 바로 10분 전에 동쪽 하늘에 쇼캠을 뿌리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평선 위에 떠있는 달의 크기도 2배 정도 확대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일출 전에는 동쪽 하늘에, 일몰 전에는 서쪽 하늘에 쇼캠을 뿌려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매일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0월 18일 오전 7시 31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좀 보여? 독점이 안 보여. 독점이 안 보여. 이 중에 한 장면을 캡처해서 태양의 상하와 좌우의 길이를 비교해 볼게요. 상하는 660이 조금 안 되고 좌우는 670이 조금 안 되네요. 좌우가 약간 더 긴 거예요. 원래 좌우가 상하보다 조금 더 넓은 거라고요. 지구도 남북보다 동서간 지름이 약간 더 넓은 것처럼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다른 날 촬영한 사진도 살펴보시죠. 자, 9월 30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건 한눈에 봐도 상하보다 좌우가 훨씬 더 길어 보이죠. 이 태양을 캡처해서 상하와 좌우의 길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상하는 610인데 좌우는 640으로 30이나 더 길죠. 똑같은 태양인데 상하 좌우의 비율이 매일 달라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찐따가 나더라도 그 비율은 항상 일정해야 하는 거예요. 방금 전 살펴봤던 10월 18일 태양은 상하가 660, 좌우가 670으로 10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었죠. 근데 9월 30일 태양은 상하가 610, 좌우가 640으로 30이나 차이가 나요. 태양의 크기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상하와 좌우의 비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양의 지름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상하와 좌우의 비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좌우는 670과 630으로 30 차이가 나고 상하는 660과 610으로 무려 50이나 차이가 나죠. 610에 50이면 8%를 넘어요. 근데 지구의 근일점은 1억 4,700만 킬로미터, 원일점은 1억 5,200만 킬로미터로 그 편차는 500만 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아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 근일점의 3.4%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근일점을 지나갈 때보다 원일점을 지나갈 때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겨우 3.4% 더 작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구가 정말로 구체라면 1년 동안 태양의 겉보기 편차가 3.4% 이상 발생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근일점은 동지 2주 후, 원일점은 하지 2주 후로 양자의 편차는 6개월이에요. 근데 위 두 장의 사진은 9월 30일과 10월 18일로 불과 20일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태양의 겉보기 편차가 발생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방금 살펴봤듯이 실제로는 9월 30일과 10월 18일, 즉 불과 18일 만에 태양의 크기가 8%나 더 커졌어요. 하루가 다르게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그쳐지그러는 한계치보다 몇 배나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요? 캠트레일로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캠트레일의 밀도가 고르지 못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의 겉보기 크기 왜곡 현상은 일출 때보다 일몰 때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죠. 이건 10월 27일 오후 5시 33분에 촬영한 거예요. 방금 전 보여드린 9월 30일보다 왜곡의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리고 이건 그 다음날인 10월 28일 오후 5시 35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태양을 가리고 있는 그림자는 둔천 아파트예요. 태양이 완전히 찐따죠. 상하가 완전히 찌그러져 위로 있어요. 떨어졌는데 오늘은 옆구리로 들어가네. 그리고 이건 11월 1일 오후 5시 31분에 촬영한 거예요. 상하보다 좌우가 50% 정도는 더 넓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의 외곽 라인조차도 완전히 뭉개져 있죠. 이게 다 캠트레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간데 여기서는 일몰 때는 태양광 필터를 장착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찍힙니다. 그런데 태양이 완전히 새빨갛게 물들어 있죠. 마치 태양광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요. 캠트레일이 겹겹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금속을 불에 태울 때의 색깔을 촬영한 사진이에요. 스트론튬 분말을 태우면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캠트레일에는 수많은 금속 가루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 중에는 스트론튬도 포함되어 있죠. 스트론튬 가루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 태양이 멀어질수록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드는 거예요. 캠트레일 층이 그만큼 두터워지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저 개 잡것들은 노을이라고 씹으려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을이 참 이쁘다 이런 말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병들어 죽게 만들기 위해서 뿌려놓은 캠트레일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건데 그걸 아름답다고 감탄한다는 건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니까요. 자, 이제 아셨죠? 왜 개 잡것들이 죽어라고 캠트레일을 뿌려대는지를요. 지구가 정제된 평면 체임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즉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를 비슷하게 비춰지게 만들기 위해서 일출과 일몰 전에 하늘을 쇼캠으로 뒤덮는다는 사실입니다. 쇼캠에는 쇼캠. 아직도 안 믿겨지신다고요? 무지막지하게 뿌려가네. 그러면 그 빼박 증거를 보여드리죠. 자, 이게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지구예요. 검은 점선이 적도선, 즉 위도 영도선, 주황색 선이 서울이 위치해 있는 37.5도선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미국을 관통하고 있지만 이 파란 원이 서울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전축을 왼쪽으로 23.4도 기울이면 9월 23일 추분 때 태양에서 바라본 지구의 형상이 됩니다. 10월 무렵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자전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에서 바라본 광경이니까 태양은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옆으로만 기울어지고 앞뒤로는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도에 관계없이, 즉 적도건 90도건 관계없이 낮과 밤이 정확히 12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추분날 태양에서 바라볼 때 경도선이 몇 개 보이는지 세어볼까요? 총 11개가 들어가 있네요. 원래는 12개여야 되죠. 그래야 낮과 밤이 12시간씩 양분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측면에 각각 30분씩 숨겨져 있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 부분은 무시하기로 하고, 이 경도선의 간격은 15도입니다. 적도가 0도인데 두 칸 위가 30도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한 칸에 15도라는 얘기예요.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 지구에서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고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죠. 반대로 구체지구에서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 제자리에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렇게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서 남쪽 하늘 높이 중천한 뒤에 서쪽 지평선 아래로 저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만큼 태양의 방해각과 고도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즉 매 시간마다 지구가 자전한 거리만큼 방해각과 고도각이 변동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양의 시간당 이동거리는 우리의 시간당 자전거리와 일치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가을인 추분 때 태양에서 바라본 지구 형상은 이렇게 좌측으로 23.4도 기울어지게 되지만 이해하기 편하게 지구의 적도선을 수평으로 재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태양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데 매우 용이하겠죠. 자, 이 주황색 선이 서울의 자전 동선이에요. 일출 때 우리는 지구의 왼쪽 옆구리를 지나가죠.
일출 후 30분간은 거의 앞뒤로만 움직일 뿐 상하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다가 그 후 1시간 동안은 요만큼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더 멀리 이동해서 남중대가 이동폭이 가장 넓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요. 시간당 이동폭을 측정해 볼까요? 첫 30분은 제로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30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부터는 60, 100, 110, 130 그리고 남중 무렵에는 150 정도를 움직였네요. 그 다음부터는 재볼 필요도 없겠죠. 역순으로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30분 후부터는 똑같은 1시간 동안 처음에는 30만 이동을 했는데 남중 때는 150으로 무려 5배나 멀리 이동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가 태양을 관측할 때 추분날 태양은 일주일 30분 동안 고도나 방위각이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이 정도를 이동했다면 남중 1시간 동안에는 그 5배인 이만큼을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타임앤데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추분인 9월 22일로 가볼게요. 방위각이 180도네요. 즉 태양이 정남쪽 하늘에 중천할 때라는 얘기예요. 남중 시간은 12시 24분이네요. 고도각은 52.8도고요. 그러면 남중을 전후한 1시간 동안 태양은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30분 전으로 가봅시다. 방위각이 167.7도였네요. 그리고 1시간 후인 12시 54분에는 192.3도였고요. 그러면 25도 정도 이동을 했네요. 고도각은 52.17도에서 52.80도로 눈곱만큼 높아졌다가 52.15도로 눈곱만큼 떨어졌으니까 고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평으로만 25도 정도 이동한 거예요. 이날 일출은 오전 6시 19분이었네요. 일출 30분 후부터 1시간 동안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방위각은 93.4도, 고도각은 5.3도였네요. 1시간 후에는 방위각은 103도, 고도각은 17도였고요. 방위각은 약 10도, 고도각은 약 12도 정도 증가된 거예요. 가로 10, 세로 12인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15.6이네요. 근데 남중 때는 고도 편차 없이 방위각만 25도 증가됐죠. 15.6대 25니까 남중 때의 이동거리가 일출 직후보다 50% 조금 더 증가된 거예요. 근데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얼마 차이가 나야 한다고요? 5배 차이가 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요? 구체적으로는 시작부터 사기라는 얘기죠. 지구는 절대로 구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1시간마다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시죠. 촬영일은 12월 7일로 추분보다는 동지에 더 가까운 날 찍은 거지만 지구가 정말로 그처라면 추분 때는 물론 하지 때나 동지 때나 지구의 공열 때문에 일출 때보다는 남중 때 태양의 이동거리가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아침 8시 9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일출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타임앤데이트 상으로는 이날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3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네에서는 산 때문에 40분 정도 태양이 늦게 뜹니다. 그리고 9시 4분, 그리고 10시 9분, 그리고 11시 9분, 남중 무렵인 12시 때에는 제가 낮잠을 자느라고 촬영하지 못했어요. 근데 태양의 남중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바로 여기 움푹 들어간 왼쪽 아파트 위가 태양의 남중점이에요. 12월 7일 태양의 남중 시간은 12시 2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2시 9분에는 이쯤을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로 이어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보세요. 남중 전인 11시부터 12시 사이의 이동거리와 일출 직후인 8시부터 9시 사이의 이동거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중간 시간대의 이동거리가 남중 때보다 더 길죠. 근데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출 때가 제일 좁고 남중 때가 제일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임앤데이트도 수치를 조작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쇼캠으로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남중 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일출 일몰 때의 태양의 크기를 남중 때와 비슷한 크기로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남중 때의 절반 정도여야 하는 일출 일몰 때 태양의 이동거리가 남중 때와 비슷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상생도를 보시죠.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일출 때보다 남중 때 태양의 이동거리가 5배는 더 길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태양의 이동 속도가 일출 때보다 남중 때가 5배는 빨라야 한다는 얘기죠. 겉보기 크기는 동일한데 시간당 태양이 이동해 가야 하는 거리는 남중 때가 5배는 머니까요. 이동 시간은 동일한데 거리가 늘어나면 속도는 그만큼 빨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출 때와 남중 때 태양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지구가 정말로 구체인지 아닌지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변을 열흘 정도 앞둔 9월 9일 일출과 9월 10일 남중을 조금 지난 때의 태양을 촬영한 거예요. 파란 직선은 태양의 동선입니다. 일출 때는 60도 정도로 오른쪽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남중 때는 거의 수평으로 이동하죠. 이 연두색 직선은 기준선입니다. 태양이 자신의 지름만큼 이동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측정해보는 거예요. 지구가 정말로 구체라면 남중 무렵이 5배는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9월 10일) 영상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카메라가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바람이 그치면 거의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10일) 남중 때는 2분 1초, 9일 일출 때는 2분 9초가 걸렸네. 121초와 129초로 겨우 8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5배는 차이가 나야 하는 속도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두 태양의 겉보기 크기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출 때나 남중 때나 태양은 거의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추변 때를 기준으로 일출 때보다 남중 때의 이동 속도가 5배는 빨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인가요? 일출 전에 동쪽 하늘에 뿌려진 쇼캠이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확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중 때 5분의 1에 불과해야 할 일출 때 태양의 속도가 남중 때와 똑같이 비춰지는 겁니다. 다른 날도 확인해 보시죠. 11월 1일 일출과 2일 남중 때 태양의 속도를 비교한 영상이에요. 태양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15분 있다가는 나오고
태양의 지름만큼 이동하는 데 일출대는 2분 16초, 남중대는 2분 20초가 걸렸네요. 거의 비슷하죠. 이로써 구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사망 정보를 받게 되었네요. 구체적으로는 뒷받침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던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마저 조작임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니까요. 일출대와 남중대 태양의 속도가 동일하다는 것, 지구는 절대로 구체가 아니라는 빼박 증거니까요. 그러면 쇼캠이 일출 일몰 때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얼마나 확대시켜줄까요?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면 평면체라는 얘기죠. 평면지구에서는 태양이 북해기선 상공을 회전하게 되는 하진날 남중때 서울을 기준으로 태양과의 거리는 5237km, 일출 일몰 때는 11180km로 2.13배가 더 멉니다. 즉 하진 남중때의 태양이 일출 일몰 때보다 2.13배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출 일몰 전 뿌리고 다니는 쇼캠이 태양의 크기를 2.13배 정도 더 크게 확대시켜준다는 얘기죠. 춘변 때 태양은 적도상공을 회전하죠. 동지 때는 더 멀어져서 남해기선 상공을 회전하고요. 따라서 일출 일몰 때와 남중때 태양의 겉보기 편차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태양이 우리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되는 동지 때 거리를 계산해 볼까요? 동지 때 태양은 남이 23.4도 상공을 회전하죠. 북위 37.5도의 서울과 수평으로 60.9도 떨어진 곳의 상공을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지구의 눈라는 약 4만 킬로미터죠. 그 말인즉슨 평면지구의 지름이 4만 킬로미터라는 얘기입니다. 360도가 4만 킬로미터니까 90도는 1만 킬로미터, 60.9도면 6767km가 되겠죠. 북위 37.5도에서 남이 23.4도까지의 수평거리가 6767km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는 5000km니까 가로가 6767km, 세로가 5000km인 직사각형의 대각의 길이를 구하면 우리와 태양과의 직선거리를 알 수 있겠죠. 8414km네요. 일출 일몰 때의 거리는 동지 때나 하지 때나 똑같죠. 태양의 가시거리는 1만 km니까요. 태양이 1만 km 떨어져 있는 곳이 5000km 상공 안으로 들어올 때 관측자의 동쪽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직선거리는 11,180km가 됩니다. 11,180km 대 8,414km, 약 33%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한마디로 동짓날 일출 일몰 때 태양이 남중때 태양보다 33% 작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하지 때는 남중때 태양이 일출 일몰 때보다 113% 더 크게 비춰지죠. 그러니까 춘분 추분 때는 하지 때와 동지 때의 중간인 73%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한편 하지와 동짓날 남중한 태양의 거리도 편차가 발생되겠죠. 하지 남중때 태양과의 거리는 5237km, 동지 남중때는 8414km로 약 61% 정도 더 멀어지네요. 그러니까 동지 남중때 태양의 크기가 하지 남중때의 61%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지구에서는 하지 때나 동지 때나 그리고 일출 때나 남중 때나 태양의 겉보기 크기는 변함없이 똑같죠. 그러니까 춘분, 추분, 동지 때는 일출 일몰 때는 물론 남중 때도 태양의 겉보기 크기를 확대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쇼캠 층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춘분, 추분 때는 30%, 동지 때는 60% 정도 더 크게 비춰지도록요. 자, 이로써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왜 사기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증명은 이로써 완성된 것 같네요. 2020년 1월 말부터 영상을 올렸으니까 3년이 조금 안 됐네요. 3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제가 6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분의 1이고 제 남은 수명 10년의 30%니까요. 그동안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비록 말세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갑자기 왜 영영 안 볼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떠날 생각은 추후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허락하지를 않네요. 올 3월에 이어 한 달쯤 전에도 제 계정이 강제 폐쇄됐죠. 그 후 한 달 동안 채널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15분 이내의 영상들로 하루에 10개만 업로드할 수 있어요. 시간과 영상 개수를 늘리려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1년에 2번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올해 이미 2번이나 계정을 폐쇄당했기 때문에 추가 인증 횟수를 다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영상을 15분 이하로 토막을 내서 업로드해왔죠. 근데 이전 채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던 영상들을 계속 강제 삭제하면서 정지를 먹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벌써 10개 이상의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업로드해왔는데 계속 정지를 먹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 정지를 먹으면 일주일, 두 번째는 3주일 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지를 먹은 계정은 다시 삭제를 하고 정지를 먹은 영상은 다시 수정을 해서 새 브랜드 계정을 열어서 업로드하기를 반복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새 채널을 완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올렸는데 며칠 전에 그 어떤 경고나 알림도 없이 두 채널을 폐쇄해버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채널이 완성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선언인 거죠. 이전 채널에서 아무 이상도 없이 멀쩡했던 영상들을 계속 강제 삭제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채널 오픈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래서 제가 첫 번째 책도 이북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출판한 겁니다. 인터넷은 개한망국 정부 산하의 비밀 사이버 사찰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북으로는 출판해봐야 온전히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첨부를 출판해서 공짜로 배포한 거예요. 저한테는 고작 700만 원이지만 제 책을 통해 진리를 깨우치게 되신 분들께는 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난 3년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모순에 대해서는 중요한 챕터마다 다 증명을 해놨습니다. 다만 그 영상들을 업로드한 채널은 삭제되고 존재하지 않지만요. 그러니 할 수 없죠. 또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수밖에요. 물론 서점에서도 장난질을 칩니다. 제 책이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걸 철저히 틀어막기 위해서요. 어떤 식의 장난질이냐면요. 교보문고의 경우 전국 45개의 오프라인 매장 중에 딱 6곳에서만 제 책을 취급합니다. 그것도 한 권씩만요. 신간도서의 경우에는 매대로 직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한 권만 입고된 경우에는 매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한 권을 누군가 주워가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되니까요. 그래서 한 권만 입고된 책들은 매대로 가지 못하고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들이 꽂혀있는 책꽂이를 직행합니다. 근데 제 책은 처녀작인데다가 제가 무슨 연예인이나 대학 교수 같은 유명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낮은 칸에 배치됐어요. 무릎을 꿇어야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 책을 사러 서점에 가시는 분들은 신간 매대만 둘러보고 말죠. 해당 분야의 책꽂이를 둘러보는 분들은 이미 누구의 어떤 책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거의 자신이 원했던 책에만 관심을 기울이죠. 다른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신간도서가 한 권만 입고된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은 2019년 6월 18일 시판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서 일주일 후에는 23,000종의 과학도서들 중에 베스트셀러 6위를 기록했어요. 이건 아마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도 이뤄내지 못한 전무후무한 대기록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군데가 아니라 45개 매장 전체에 10권에서 20권씩 제일 좋은 매대에 배치해놨어야죠. 제 책은 3만원 이상의 사이즈예요. 올컬러에 700쪽이 넘으니까요. 근데 그걸 5,000원에 팔았다고요. 공짜로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책은 서점에서 취급해주지를 않기 때문에요. 3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책을 단돈 5,000원에 샀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완전 득템했다. 3만원짜리를 공짜로 주었으니 다른 책을 또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원래는 제 책 한 권만 살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2권, 3권을 더 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책이 미끼 상품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큰 미끼. 한 권 팔 걸 2-3권씩 팔게 되니까요. 따라서 제 책은 팔아봤자 서점식에 남는 게 없지만 제 책으로 인해 다른 책 2-3권을 끼워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극진하게 모셨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보와 영풍은 그러지 않았어요. 6월 말에 이어 8월 초에도 다시 한번 주간 베스트 8위에 등극했지만 교보문고는 제 책이 완판되는 그날까지 계속 같은 방침을 고수했어요. 오직 6군데 매장에서 단 한 권만 입고시키는 방침을요. 전부가 완판되는 동안 제 책은 대중들의 선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매장에서는 그 한 권마저도 책꽂이가 아닌 창고에 처박아 두기도 했고요. 그 한 권이 팔려나가면 한 달 후 아예 제 입고가 되지 않는 지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풍에서는 아예 제 책을 갖다 놓지도 않았는지 검색 컴퓨터에 재고가 없는 걸로 검색되더라고요.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에는 20개 매장에 한 권씩 입고된 걸로 나오는데요. 정부의 사전 검열이 철폐됐다고요? 절대로 아니에요. 명목상으로만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반 대중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사전 검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 책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베스트 6위에 등극했을 때 100여 곳에 달하는 교보와 영풍 전 매장에서 가장 좋은 매대에 10권, 20권씩 쌓아뒀다면요. 아마 하루아침에 전부가 다 팔려나갔을 거예요. 더불어 제 책 주변의 엉뚱한 책들도 덩달아 판매량이 급증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된 구매 요청에 못 이겨서 교보가 직접 거대 출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제 책을 기획 출판하라고요. 아니면 교보 산하의 출판사가 직접 기획 출판을 했을 거예요. 물론 책값은 3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겠죠. 그리고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을 거고요. 그렇게 제 책은 수십만 부, 아니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을 것이며 출판업계는 때 아닌 대호황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대혁명이 일어났을 거예요. 더 이상 국민들은 제도권의 거짓말과 여야의 정치 노름에 현혹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백신대 사기극이 개시된 2019년 말 비로소 이 세상은 천재개벽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미 대중들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옮겨가면서 병들고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병의 근원은 전류와 전자파라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국민들을 병들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강제 투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격노한 시민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개한만국 정부를 심판해 나갔을 거예요. 개한만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국민들이요. 그렇게 예수의 개 잡놈들은 모조리 직결 처형되고 세계인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전락한 이 세상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구원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빚까지 내서 1000부를 출판한 뒤에 공짜로 배포한 유일한 이유였어요. 순진무구한 대중들이 이 세상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깨닫고 시민혁명을 통해 이 세상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염원은 예수의 가장 충실한 애완견인 개한만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서점들의 농간에 의해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는 개한만국 정부 산하의 비밀 사이버 사찰단에 의해 그 어떤 고지나 경고 절차도 없이 유튜브 계정들조차 모조리 강제 삭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널 개설마저도 철저하게 거부당하고 있어요. 어제 2개의 브랜드 계정을 강제 폐쇄당하고 난 직후 다시 브랜드 계정을 개설하려고 시도했지만 딱 하나만 열어주고 그 이상은 허락해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제 새로 만든 계정도 첫날부터 영상 2개가 강제 삭제됐어요. 원래는 2번째 강제 삭제를 당하면 필연적으로 일주일 사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용 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더라고요.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제 삭제 조치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보나마나 이 계정도 곧 강제 삭제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제 채널이 완성되는 걸 개 잡것들이 절대로 원치 않으니까요. 즉, 더 이상 유튜브에서는 제가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과감하게 제가 유튜브를 접을 수밖에요. 하지만 영영 이별은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이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말이 코앞에 다가갔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건강, 늘 행복하세요.